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카고에 소재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인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암 대사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실험실에서 발견하는 기초 과학이 실제로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바로 벤치 투 베드사이드라고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실험실에서 하는 기초과학의 발견을 어떻게 잘 이제 이루어져서 이게 제약회사와의 협업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암에서 특이적으로 변화하는 대사 기적을 발견한 이후에 그것을 이제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유전자나 단백질을 타겟을 하게 되고 저희 발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이오텍이나 어떤 제약회사가 이제 약을 만들게 되면 그게 이제 쥐실험, 뭐 세포 실험, 쥐실험이 잘 되면 이제 환자에게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큰 꿈을 갖고 이제 저희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암 대사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럼 먼저 정상세포에서 일어나는 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숨을 쉬고, 숨을 마시고 들이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죠. 이제 탄수화물을 먹고, 뭐 단백질을 먹고 하면서 이제 물질이 이제 소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게 되고, 이제 전구체도 만들어내고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이제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몸에서 노폐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은 음식들은 뭐 대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되죠. 그래서 실제 이게 우리 몸에선 이렇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게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간단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라고 이제 부르죠. 보시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이 기작 저 기작 막 엮여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사는 재미없고 너무 복잡하고 따분하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하철 보면 복잡한 게 연결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 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탄소 대사, 그러니까 당 대사를 이제 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이화작용을 통해서 이제 단당이 이제 글루코즈 형태로 들어오게 되죠, 세포 안에. 그럼 이 글루코즈가 해당 작용을 통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파이루베이트라고 하는 삼탄당을 만들어내고요. 이제 이게 산소의 유무에 따라서 산소가 없게 되면 젖산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젖산으로 치환이 되고, 만약에 산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게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TCA 사이클, 이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하는 사이클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게 되고, 또 이때 꼭 필요한 게 이제 산소죠. 그리고 부산물로 이산화탄소를 노폐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에너지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TCA 사이클의 또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우리 몸에 필요한 빌딩 블락이라고 하는 지질합성이 필요한 구연산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시트레이트 혹은 구연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쭉 연결이 돼서 우리가 지질을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을 먹게 되면 이게 TC 사이클에 들어가고 남은 게 바로 구연산이 위로 쭉 올라가면서 지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지질 대사, 요소 회로, TCA 사이클, 펜토드 포스페이트 패스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대사 활동입니다. 근데 이제 암대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암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를 하죠. 근데 이 대사 방법이 좀 달라요. 이 암대사를 처음으로 이제 발견한 사람이 오토 월버그라고 하는 이제 1900년 초반에 1930년 이때 이제 활동했던 독일의 의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이제 암 조직에서는 정상적인 분화된 세포와는 달리 이제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세포는 산소가 있을 때는 파이루베이시라고 하는 요 그 해당 작용 마지막 부산 그 프로덕트가 마이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이제 ATP를 내고 이제 에너지 만들고 또 그 지질 만드는 데 중요한 그 전구체를 만드는데 산소가 없을 경우에는 요 파이루베이시 젖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치환이 되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네어로빅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캔서에서는 산소의 유무에 상관없이 당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젖산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에어로빅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이 그 용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처음 이 현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것을 월버그 이펙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이분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31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으시게 되죠. 그래서 도표로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이 100년 정도까지 계속 이분의 이 그 발견이 정말 정설로 받아들여졌어요. 거의 뭐 성경책처럼 말이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분화된 세포에서는 산소의 유무에 따라서 산소가 있을 경우에는 파이루베이시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양의 ATP를 만들어내고 산소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젖산으로 치환이 된다. 여기 이제 그 주고자인데 반면에 암 혹은 이제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당이 그 산소의 유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파이루베이스는 이제 락테이트를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젖산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에어로빅 글라이콜리시스 그리고 월버그 이펙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걸 믿고 뭐 암대사 뭐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이 분야가.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하셨을 당시에는 비록 암 조직을 가지고 했지만 이게 그 인비트로 그 디쉬에서 일어난 그 현상에 대한 이제 발견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뭐 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 종류의 동물들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사람, 그러니까 암 환자를 실험체로 사용을 해서 실제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암대사를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요 A가 바로 요 도구만데 이때는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상적인 세포는 그 건강한 마이토콘드리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글루코즈가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TCA 사이클도 일어나고 옥시디드 포스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암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아프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루코즈가 이제 젖산으로 치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여러 가지 최근에 정말 엄청난 발전을 통해서 이제 알아낸 것은 이제 발견한 것은 암은 마이토콘드리아가 아픈 게 아니라 글라이콜리시스도 증가하고 해당 작용도 증가하고 또한 마이토콘드리아의 활성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죠. 이제. 자, 그럼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암대사의 하나의 예입니다. 자, 그러면 암대사 뭐냐? 보시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두 분의 과학자 계시죠. 하나한 선생님과 이제 와인버그 선생님께서 2001년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그 정상세포에서 암이 되었을 때 변화되는 특징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시고 10년 후에 좀 더 추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의 그 암의 특징을 이제 그 리뷰 페이퍼로 쓰셔서 이제 발견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간 게 이제 그 메타볼릭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암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어나던 대사 기작이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변형이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에어로빅 글라이콜리시스뿐만 아니라 그거 이제 하나의 예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암에서 이런 그 대사 변화가 일어났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암은 정상적인 세포에 비해서 훨씬 빨리 자라죠. 자라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그 모세포가 딸세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딸세포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게 물론 유전자 정보, DNA, RNA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게 인지질, 막을 만들어야 되죠. 세포막 형성이 필요한 게 이제 페리에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효소,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또한 이런 빌딩 블락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는 이제 ATP 형태로 이제 쓰이게 되죠. ATP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ATP를 만들어내면 이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요. 바로 활성산소라는 것인데 이거
보시면 이제 유산소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는데 얼굴이 좀 쪼글쪼글하고 늙어 보이잖아요. 그게 항산화가 아니고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마이토콘드리아가 막 일을 하게 되면 그 ROS가 만들어지는데 활성산소가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화가 오고 더 진행이 되면 세포가 사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암세포는 증식을 하고 싶지 죽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기작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바이오 에너제릭, 그리고 ATP 같은 거, 그리고 바이오센테리 이런 빌딩 블럭, 그리고 리독스 리ኳ어먼트,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를 없애는 황산화 기작,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있었던 대사 기작을 바꿔서 자기 몸에 맞는 대사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암 대사 혹은 이제 그 메타볼릭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요 암 대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저희는 폐암을 모델 시스템으로 해서 폐암에서 많이 일어나는 유전자 변형인 LKB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없어졌을 때 일어나는 암대사의 변형, 메타볼릭 리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변화되는 이 기작 안에 이 암이 특이적으로 의존하는 대사 기작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보이는 유전자 혹은 이제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는 기작을 찾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이제 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컨비네이션 테라피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본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LKB1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이 단백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KB1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은 리버 카이네이즈 B1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이네이즈에서 인산화를 시키는 단백질인데, 이제 단백질 이름이 LKB1이고요. 이거는 이제 크로모존 19번에 있는 세르에트로닌 카이네이즈 11, STK11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에 의해서 이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이름과 단백질 이름이 다르긴 한데 보통 그냥 통틀어서 그냥 LKB1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이 LKB1의 이제 뮤테이션, 그리고 이게 이제 튜머 서프레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생긴 것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포이트 예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퓨제걸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희귀한 유전 질병인데, 이 질병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부터 했어요. 요 포이트 예거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유전병은 이 LKB1이라고 하는 요 유전자 STK11의 점라인 뮤테이션,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상태로 태어나신 분들, 그런 점라인 뮤테이션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일어나는 이제 병인데, 보시면 위장 벽에 이제 폴립이 생기고요. 많이 이제 폴립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멜라닌 색소가 이제 침착이 돼서 입술 주변, 그리고 뭐 손바닥, 발바닥, 그리고 생식기 주변에 이렇게 반점이 이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이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가면서 나이가 들면 암이 이제 많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이 유전자를 일으키는 이 유전병을 일으키는 이 유전자가 STK11이고, 이제 봤더니 이게 로스 오브 펑션이 없더라. 그래서 이때부터 그럼 이 LKB1이라고 하는 유전자 단백질이 튜머 서프레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거는 이제 점라인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없이 태어나시는 분들인데, 많은 분들이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갖고 태어나다가 살면서 이제 특정 장기 부분에 이제 인액티베이션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 경우에 암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암이 여기 보이는 육종암,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제 그게 암에서 굉장히 폐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종암에서 많이 이제 이 LKBN의 뮤테이션이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sar코마, 그다음에 cervical cancer, 그리고 또 루키미아, 마이엘로마, 이런 어떤 혈액암에서도 이제 이 유전자가 튜머 서프레서라고 하는 이제 보고가 톡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암 환자, 여러 이제 암 환자 다른 여러 가지 암에서 이제 일어나는 뮤테이션 현황을 봤는데, 이 LKB1을 보시면 가장 많이 변이가 일어나는 암이 여기 보시면 넌스몰셀 런캔서 비소폐암이에요. 이 비소폐암이 가장 이제
85%의 폐암은 다 이 비소폐암이거든요. 비소폐암에서 이렇게 많이 뮤테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떠한 그 기관에서 어떤 환자군을 가지고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 18%에서 25% 정도에 해당하는 이 비소폐암 환자에서 이 STK11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됐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유전자는 P53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폐암에서 많이 일어나는 튜머 서프레서 뮤테이션이 바로 이 LKB1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단순히 그냥 많이 뮤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중요성은 정말 유명한 온코진인 케이라스와의 연관성입니다. 케이라스는 그 비소폐암에서 가장 많이 뮤테이션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입니다. 케이라스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비소폐암이 그 비소폐암의 또 가장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육종암인데 그 폐육종암의 약 30%가 케이라스 뮤테이션을 갖고 있고 그 중에 한 25%가 이 LKBN의 뮤테이션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케이라스가 뮤테이션 되었을 때 같이 뮤테이션 되는 보시면 하나가 LKBN이죠. 그러면 이게 이 두 가지 유전자가 같이 뮤테이션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냐면 두 가지가 같이 뮤테이션 됐을 때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지고 이제 어그레시브라는 게 보통 이제 많이 빨리 자라는 것도 자라는 거지만 전이가 많이 일어나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유전자 변형쥐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고 또한 실제 폐암 환자에서도 KRAS와 LKB1이 같이 뮤테이션 됐을 경우에 뇌로의 전이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뇌전이가 굉장히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LKB1이 망가졌을 때, 그러니까 둘이 같이 변형이 됐을 때 이러한 그 악질의 암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LKB1이 뮤테이션이 많이 되고 이 유전자는 또 KRAS와 같이 뮤테이션이 많이 되고 이렇게 같이 뮤테이션이 일어났을 때 암이 악질이 된다.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치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죠. 문제는 타겟 테라피가 없습니다. 자, 그럼 타겟 테라피가 없다면 요새 가장 핫한 그 분야의 그 암 쪽에서 가장 정말 이미 다 떠버린 그 요법이 바로 면역치료 요법이라고 해서 이뮤노세라피예요. 이뮤노세라피 잘 들면 정말 엄청나죠. 문제는 LK변이 뮤테이션이 된 이 폐암에서는 어떤 일인지 그 폐암이 자기를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뮨 콜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비자기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그 이뮤노젠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뮨 체크포인트 테라피, 뭐 PD1, PDL1 이런 이니비터들, 그 키트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걸 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전이도 심하고 굉장히 악성인데 타겟 테라피도 없고 그렇다고 항암, 면역 항암 치료도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집중을 하게 된 부분이 바로 암 대사입니다. 메타볼리즘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죠. 왜 메타볼리즘이냐? 그것은 바로 LKBN이 메타볼리즘, 대사 그 기작에 관여를 한다라는 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LKB1이 이제 얘는 이제 마스터 카이네이즈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타겟 프로틴의 인산화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LKB1은 자기 밑에 13개 혹은 14개라고 알려져 있고 다운스트림 카이네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킴으로써 포스폴레이션을 통한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 자기 밑에 그 수화들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얘네들이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사 기능을 이제 조절하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대사와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단백질이 바로 AMPK라고 하는 카이네이즈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AMP가 들어갔죠. 그래서 AMP에 의해서 이제 그 액티베이션 되는 카이네이즈인데 AMP라고 하는 건 ATP가 에너지로 쓰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AMP인데 즉 AMP가 높다는 얘기는 ATP가 부족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이 AMPK가 액티베이션이 되고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세포가 지금 증식을 하는 건 몸에 좋지 않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가장 유명한 그 세포 그로스 그리고 그 단백질 생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단백질
컴플렉스의 mTOR를 이니비션 하고요. 반면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그 패스웨이는 다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잡아먹는 것, 오토파지 액티베이션 시키고요. 이제 그 모든 생합성은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지질 생합성 억제시키고 대신 그러니까 지방을 태우는 걸 또 액티베이션 시키죠. 그래서 이거는 제 세미나 내용이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유튜브 보시다 보면 뭐 오토파지 관여한 그런 유튜브 영상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면 보면은 뭐 요새 관월적 단식하고 막 이렇게 굶어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뭐 살이 빠지고 그게 몸에 좋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다 AMPRK랑 관련이 있어서 이제 몸에서 내가 진짜 지금 굶어서 에너지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 몸을 뜯어먹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오토파지 그리고 지방도 불태우게 되죠. 이제 그런 이게 왜 그 간헐적 단식이 효과적이고 이제 그런 꼬르륵 소리가 나면 좋은 이런 게 다 요 기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LKB1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LKB1과 같이 뮤테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프로테인, 그 온코진인 그 케이라스. 이 케이라스도 대사에 관여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주로 이제 탄소 대사, 당대사, 뭐 지질 대사 그리고 당대사랑 관련이 많이 있고요. 또 아미노산 중에서는 글루타민 대사랑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폐암 특이적으로 이 두 가지 뮤테이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전자가 변이가 되었을 때 특이하게 일어나는 암 대사 그 변이가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뇨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메트포민 그리고 그 펜포민 이런 약을 처리했을 때 이 코뮤턴트 암이 굉장히 잘 죽어요. 그리고 피리미딘 우리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이제 A, G가 있고 C랑 T가 있는 그 CT 만드는 요 피리미딘 생합성을 억제했을 때도 요 암이 잘 죽는다는 게 보고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 관련해서 특이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제 언바이어스하게 특이적으로 변화하는 그 암대사 기작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오믹스를 합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비소폐암 세포주에서 이제 케이라스가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LKB1이 뮤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세포, 케이라스 뮤턴트 혹은 이제 LKB1 와일드타입 세포, 그리고 이제 케이라스와 LKB1이 동시에 뮤테이션이 되어 있는 요 코뮤턴트 세포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그룹의 그 세포주를 이용을 해서 메타볼로믹스를 보았고요. 그 대사체의 전반적인 그 변화를 보았고 또한 이제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링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어떠한 그 대사 기작이 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세포주를 통한 실험은 실제 폐암 환자의 그 조직을 이제 이용을 해서 메타볼로믹스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그 발표 내용 중에 제가 LKB1 와일드타입, LKB1 뮤턴트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모두 기본적으로 다 케이라스 뮤테이션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까지 잘 알려진 게 케이라스도 그렇고 LKB1도 그렇고 당대사, 지질대사 이런 약간 탄소대사 쪽에 많이 관여를 한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실험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탄소 쪽으로 뭐 변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 그 대사체가 여기 보시면 K라고 하는 게 이제 케이라스 뮤턴트, 그 LKB1이 와일드 타입인 상태인 셀들 그리고 KL이라고 하는 게 LKB1이 뮤테이션 된 셀들인데 요 그 두 가지 세포군을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대사체가 뭐냐고 이제 봤더니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리스트로 떴어요.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다 질소와 관련된 대사체였습니다. 보시면 INP 중에 이렇게 그 뉴클레오타이드와 관련이 있는 그런 대사체들이 이제 가장 이 두 가지 세포군을 나누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또 시스틴, 아르지닌 그리고 아세틸레이신 이렇게 아미노산들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또 아미노산에서 이제 나오는 그 부산 아미노 대사 부산 물질인 뭐 폴리아민이라고 하는 물질도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 이런 질소 대사와 관련한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생겨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유전자 발현 양상을 보았더니 그 요소 회로라고 이제 아실 텐데 유리아 사이클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간 특이적인 우리 몸에서 독소 해독, 해독 작용이 정말 중요한 그 대사적인 그 요소 회로의 레일 리미팅 스텝 엔자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이그 카바멜 포스페이스 센터세이즈 1, 그 CPS1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의 발현이 말도 안 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유전자가 그 KRAS와 LKBion이 같이 뮤테이션이 된 그 암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유전자였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CPS, 이 요소 회로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효소인데요. 요소 회로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단백질을 이제 분해하고 했을 때 암모니아가 부산물로 나왔다. 암모니아는 근데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게 그 뉴로톡시티도 있고 굉장히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요 암모니아를 인체에 무해한 요소 유리아로 바꿔서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소변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그 해독 작용의 가장 중요한 요소 회로의 필수적인 요 효소인 CPS1이 발현되는 곳이 간이에요. 간. 왜냐면 그게 해독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폐는 해독 작용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에서는 발현이 되지 않는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발현 양상이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프로틴 레벨에서는 발현이 전혀 잡히지 않는 이 유전자예요. 근데 희한하게 LKBion이 뮤테이션이 됐을 때 이 발현이 엄청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발현을 많이 할까 하고 봤더니 이 KRAS와 LKBion이 같이 뮤테이션이 된 세포주에서만 이 CPS1을 없앴을 때 세포가 사멸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LKBion만 뮤테이션 됐을 경우 혹은 KRAS만 뮤테이션 됐을 경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이제 2D 컬처 인비트로 실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실제 그 암을 일으키는 그 튜머 지노그래프 실험을 통해서도 이제 암이 줄어든다는 것을 인비보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석같이 오래된 논문이죠. 2017년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그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요 CPS1이라고 하는 간 특이적인 요 효소는 LKBion에 의해서 발현이 억제가 되는데 LKBion이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억제하는 방해자가 없죠. 그래서 CPS1의 발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KRAS가 뮤테이션 했을 때 당대사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미노산 중에서는 글루타민 대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사가 증가됐을 때 부산물로 나오는 이 암모니아가 있는데 이 암모니아를 그 잡아다가 카바밀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이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게 이제 그 간에서는 이 요소 회로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폐암에서는 이걸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바밀 포스페이트가 또 다른 그 세포질에서는 이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세포질에서는 피리미딘 생합성의 가장 첫 번째 그 전구체예요. 이 두 가지 그 카바밀 포스페이트는 완전히 컴파트먼탈라이제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 카바밀 포스페이트는 거기에만 존재를 하고 세포질에 있는 카바밀 포스페이트는 또 세포질에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폐암에서는 이 카바밀 포스페이트가 피리미딘 생합성에 사용이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메타볼로믹스로 확인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까만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그 와일드 타입 암세포, 이 하얀색이 CPS1이 없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게 피리미딘 대사체는 떨어져 있고요. 반면에 퓨린 대사체들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피리미딘과 퓨린의 양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DNA를 우리가 지금 만들 때 ATCG가 들어가잖아요. A랑 G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A랑 G가 들어갈 때는 문제없이 인코퍼레이션이 돼요. 근데 C랑 T가 들어갈 때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억제가 됩니다. 레플리케이션 포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세포 사멸과 연관이 되느냐. 자꾸 막히니까
그 부분에서 DNA 싱글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일어나고요. 이게 계속되게 되면 이게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일어나고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는 DNA 데미지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CPS1이 없었을 때 인비트로에서 그리고 또한 암 조직에서도 DNA 데미지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그 세포 사멸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정말로 이 CPS1이 없어졌을 때 이 암이 죽는 게 정말 피리미딘과 관련이 있다면 피리미딘은 대사체죠. 우리가 이 대사체를 인위적으로 넣어준다면 이 그 세포 사멸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이 CPS1을 없앴을 때 피리미딘, 유리딘과 사이미딘을 넣어주었을 때 레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복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아데노신과 같은 퓨린을 더 넣어주었을 때는 전혀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DNA 레플리케이션이 레스큐되는 모습은 실제 그 세포 증식에도 영향을 주어서 여기 보시면 콜로니 포메이션이 그 유리딘과 사이민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많이 레스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아데노신과 같은 퓨린을 넣어줬을 때 오히려 더 우리가 불균형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세포가 더 죽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러한 그 연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 폐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유리아 사이클의 그 요소 회로의 효소인 CPS1을 증가시켜서 얘를 요소 회로와 상관없는 피리미딘 생합성에 이용을 해서 암세포의 증식에 이용을 한다. 이게 이제 골자고요. 이 저희의 연구 내용이 자랑스럽게도 H3 바이오 메디슨이라고 하는 바이오텍, 그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 바이오텍인데 여기에서 저희 논문과 또 다른 두 그룹에서 나온 논문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논문에서 그 나온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CPS1 이니비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컴파운드가 이제 그 CPS1 특이적인 이니비터고요. 이 이제 그 셀 케미컬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이 페이퍼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CPS1 특이적으로 이제 이니비션을 하고 이때 이 페이퍼에서는 간세포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간세포에서는 확실히 이니비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회사에서 이 컴파운드를 받아서 이제 폐암에서도 이게 그 억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세포 사멸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그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설마 이거 하나만 이제 그 변화되는 암 대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좀 더 일어나는 암 대사를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코로나 백신으로 정말 원래도 유명했지만 더 유명해진 이 파이자와 이제 협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었을 때 저희 교수님까지 했던 협업인데 파이자 측에서도 이제 타겟 그 유전자를 찾고 싶어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중에 이제 암대사가 워낙 요새 이제 뜨고 있으니까 암대사 쪽으로 연관을 져서 이제 그 타겟 그 유전자 그 단백질을 찾고 싶다 해서 그 찾는 걸 도와달라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앞서 한 실험은 세포주 그리고 실제 환자의 조직을 가지고 이제 한 메타볼로믹스 실험이라면 이번에는 유전자 변형 쥐를 가지고 그 이 유전자 변형 그 정상폐 그리고 케이라스만 뮤테이션이 되어 있는 폐 그리고 케이라스와 P53가 같이 뮤테이션이 되어 있는 폐암 그리고 케이라스와 LKBion이 같이 뮤테이션 폐암 이렇게 그 조직을 가지고 메타볼로믹스를 하였고 또 그 유전자 발현 프로파일링을 하였습니다. 이제 똑같은 실험인데 뭐 쥐랑 마우스, 뭐 쥐랑 휴먼 요거 차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하나 큰 다른 점이 첫 번째 실험은 저희 연구소에서 그 직접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기술로는 그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이제 그 컬러프 이용을 해서 다 봤더니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그 대사체라고 잡은 게 한 120개 정도였어요. 반면에 이 실험은 그 메타볼로믹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메타볼론에서 이제 그 진행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370개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대사체를 잡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찾지 못했던 그 다른 그 변형된 암대사 기작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을 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게
LKB원이 뮤테이션된 암 그리고 LKB원 뮤테이션되지 않은 암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제 봤더니 이 아미노당, 뉴클레오타이드 당 대사 그리고 프룩토즈 메노즈 대사 그리고 글라이칸 생합성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요 유전자 발현이 LKB1이 뮤테이션 되어 있는 이 암에서 훨씬 더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올라간다는 거 봤죠. 그리고 완전히 독립적인 그 메타볼로믹스 실험을 통해서도 정말 운이 좋게 그 대사체 중에서 프룩토즈 메노즈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여기 보이시는 이 핑크 색깔 이런 대사체 그리고 아미노당, 뉴클레오타이드 당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대사체들이 그 이 두 가지 그 암 조직, 그러니까 LKB1이 뮤테이션이 되어 있는 암 조직과 LKB1이 뮤테이션이지 않은 암 조직을 분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사체로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오믹스가 저희에게 같은 그 대답을 하였죠. 프룩토즈 메노즈 대사 그리고 아미노당 뉴클레오타이드 당이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 힌트를 얻고 저희가 그러면 실제 어떤 대사 기작과 관련이 있을까 쭉 봤는데 이 두 가지 프룩토즈 메노즈 그리고 아미노슈가 뉴클레오타이드가 이 메타볼리즘은 헥소자민 생합성이라고 하는 이 기작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헥소자민 바이오센터스 생합성 간단히 말씀드리면 얼핏 보시기 여러 가지 막 들어가 있죠. 자, 프룩토즈 6포스페이트 이거 글루코즈에서 오는 겁니다. 자, 당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글루타민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유명한 그 관절염에 많이 먹는 글루코사민이죠. 자, 류마티스 관절염, 글루코사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세틸코에는 그 팻에서 와요. 그래서 자, 당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지금 지방 들어갔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간 게 뉴클레오타이드까지 해서 모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ATP 만드는 거 그 다음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 대사 기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UDP 글루코넥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쓰이냐?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올간에 그래서 ER, 골지 그리고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든 단백질들은 이제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글라이코실레이션이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그 가장 처음에 그 기둥이 되는 그 대사체가 바로 이 UDP 글루코넥, 이 글루코넥입니다. 그래서 그럼 글라이코실레이션에만 관련이 있느냐?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글루코넥이 세포 내에서는 시그널링 몰레큘로 사용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UDP 글루코넥이 UDP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글루코넥이 요 하이드록실 그룹 세린과 세로닌 그 아미노 애시드 요 그 레지듀에 이제 붙게 되죠. 그 모디피케이션이 되면서 이 보시면 잘 아시면 세린과 세로닌 또한 인산화가 일어나는 그 아미노기예요. 그래서 글루코넥실레이션과 포스포릴레이션은 서로 경쟁을 할 때도 있고 협업을 할 때도 있고 각자 다르게 일어날 때도 있고 어쨌든지 시그널링에 관여를 한다. 것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헥소자민 생합성 패스웨이는 글라이코실레이션 그리고 이 오글루코넥실레이션 두 가지 모두의 중요한 기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오믹스를 통해서 이 기작이 LKB1이 없어졌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알겠는데 정말로 그러면 이 LKB1이 생합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한 실험은 스테이블 아이소톱 트레이싱입니다. 스테이블 아이소톱이라는 그 안정 동위 원소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질소 대부분의 우리 그냥 있는 거는 N14이에요. 14개짜리. 근데 그 스테이블 아이소톱 매스가 하나큰 N15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고 매스만 다르기 때문에 세포에서는 전혀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대신 이게 매스 스펙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매스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N14과 N15을. 그래서 이걸 이제 트레이서로 사용을 해서 이제 세포를 먹이게 되면 이 기작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 N15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 이 기작이 활성화되지 않다면 이 N15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LKB1이 뮤테이션된 두 가지 세포주를 가지고 LKB1을 과발현시키거나 시키지 않은 이 두 가지 아이소제닉 페어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는데 이 세포에다 이 글루타민을 먹였죠. 요 가마 나이트로젠을 레이블된 요 그
글루타민을 써서 요 N15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했더니 여기 보시면 1번, 3번 그 바가 LKBion이 없는 상황이고요. 2번, 4번이 LKBion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LKBion이 있을 때 요 그 합성 정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UDP 글루넥을 만들면 얘가 글라이코실레이션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글라이코실레이션은 모든 세포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있는 프로틴들이 다 일어나는데 특히나 정상세포에서 암세포가 되게 되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라이칸이 증가한다는 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아직도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게 이런 컴플렉스 글라이칸 스트럭처가 증가한다는 거는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글라이칸 스트럭처는 이 글라이칸을 인식하는 렉틴이라고 하는 프로틴과의 바인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걸 확대해서 본 건데 요 LPH라고 하는 요 렉틴은 우리가 이렇게 부캐라고 생각하시면 요 밑둥을 잡는 그 렉틴이 인식하는 렉틴이고요. 요 LEA라고 하는 렉틴은 위쪽에 이제 꽃다발 중에 위쪽 그 줄기 부분을 인식하는 렉틴이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팩스를 통해서 봤더니 LK변이 없을 때 이 컴플렉스 글라이칸 스트럭처가 훨씬 더 많이 그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알고 싶은 그래서 이 기작이 그 LKB1에서 조절이 된다는 건 알았고 LKB1이 없을 때 이런 암과 관련된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증가한다는 것도 보았는데 그러면 이 기작 내에 우리가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느냐 그게 정말 저희의 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약을 처리를 해서 이 패스웨이에 있는 이 세포의 그 의존성을 확인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자세린이라고 하는 그 GFPT라고 하는 그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레일 리미팅 스텝 엔자임인 GFPT를 억제하는 억제제인 아자세린을 처리했을 때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여 있는 이 세포 군들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그 센시티브하게 죽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파란색 그룹 얘네들은 이제 LKB1이 와일드 타입으로 존재하는 그룹인데 얘네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그 셀렉티브 디펜던스를 일으키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약을 이제 이건 인비트로 실험이고요. 인비보에서도 실험을 했습니다. 그 인비보 모델로는 그 디노그래프트 실험도 하였고 실제 그 유전자 변형쥐를 가지고도 실험을 하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 LKB1이 뮤테이션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암세포를 찔러 넣었을 때 그리고 아자세린을 처리하고 하지 않았을 때 보시면 아자세린을 투약한 쥐에서 훨씬 더 암의 성장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 LKB1이 있는 세포에서는 그렇게 아자세린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서큐테니어스 지노그래프트 모델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그 폐에서 일어나는 암에서 케이러스와 LK변이 같이 뮤테이션이 되어 있는 이 암에서 아자세린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우리 처리했을 때를 봤을 때 암세포의 분열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아자세린을 먹지 않을 경우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 세포가 여기서 더 사멸이 증가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 알았는데 여기서 아자세린 보시면 여기 제가 GPT1과 2를 같이 표현했죠. 이 GPT는 두 가지 아이소폼이 있어요. GPT1이 있고 GPT2가 있는데 저희는 아자세린 1, 2를 같이 공격하는 약을 처리했을 때 결과를 본 거기 때문에 1이 중요한 건지 2가 중요한 건지 둘 다가 중요한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씩 낙다운 시켜서 봤더니 GPT-1을 낙다운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마이너하니까 더 세포 그로스, 그 셀 그로스의 그 영향을 받았던 반면에 GPT-2를 없앴을 때 훨씬 더 세포가 그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면서 세포가 죽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LKB1을 과발현시켰을 때는 이 센시티비티가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KB1 디펜던트한 이제 그 현상이다라는 걸 보았고 그래서 GPT-2를 인듀서블 낙아웃을 시켰을 때 이 그 LKB1이 뮤테이션 된 그 암 성장, 인비보 암 성장에도 이제 감소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그 워킹 모델은 케이러스가 뮤테이션 되었을 때 말씀드렸던 당대사 그리고 글루타민 대사 이게 이제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LKBN이 없어지게 되면 GPT-2라고 하는 핵소자민 생합성의 필수적인 요 효소가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그 일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핵소자민 생합성 그리고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게 암세포의 성장과 그 서바이벌, 아무튼 그 프롤리퍼레이션과 서바이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아무래도 없어서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보여드린 아자세린이라고 하는 이 약물은 세포 그냥 그 인비트로 컬처에서는 굉장히 잘 들어요. 그리고 그 쥐실험에서도 2주에서 3주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 이제 실험을 하시던 분들이 이거를 항암제로 해야겠다 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막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렛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했더니 3주가 지난 이후부터 췌장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은 더 이상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이제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 핵소자민 생합성에 관련된 기작, 요 그 패스웨이에 있는 효소 중에 그 타겟터블,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약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컴파운드 스크리닝 4와 협업을 통하여 이제 스페시픽 GPT-2의 이니비터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실험은 그 다운스트림 패스웨이에 이제 관련된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GPT-2를 이니비션 시켰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이제 얻는 건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없애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메타볼로믹스와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그 언바이어스한 그 어프로치를 통해서 저희가 요 LKB1과 KRAS가 동시에 뮤테이션 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예후가 굉장히 나쁜 요 폐암에서 그 핵소자민 생합성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GPT-2라고 하는 요 효소가 그 약물의 타깃으로 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 패스웨이의 이니비터를 이제 가지고 실제 키모세라피릭 드럭과 함께 이제 사용을 해서 어떤 그 키모세라피틱 드럭의 그 부작용은 줄일 정도의 약을 사용을 하면서 이 핵소자민 생합성을 막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시너지스틱한 어떤 그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러한 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실험실 그리고 저희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나중에 뭐 오늘 질문을 못 하셨을 경우에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